네, 추석 연휴를 코앞에 두고 있지만 전국적으로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추석 연휴가 시작하는 14일부터는 더위가 차츰 잦아들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데요. 태풍 소식까지 자세한 내용 맹소영 기상 칼럼니스트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말씀드린 대로 9월도 벌써 9월이고 9일이고 다음 주면 이제 추석 연휴인데 늦더위가 좀 기승을 부리는 것 같습니다. 서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폭염특보가 또 발효가 됐는데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지금 체감온도 33도를 웃도는 곳이 있다고요? 맞습니다. 결국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졌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느끼는 체감적인 더위가 33도가 적어도 이틀 이상 지속이 된다라고 하는 건데 지금 경남과 전남 일부 지역에서는 어제 오후 4시에 폭염 경보로 확대가 됐습니다. 그 네. 말은 즉 체감하는 더위가 35도 이상인 상태가 최소 이틀 이상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을 했기 때문에 기상청이 예보를 한 건데요. 지난 8월 31일이었죠. 그러니까 뭐 서울과 인천, 충청 지역 같은 경우는 거의 한 30일이 아니라 거의 40일 안팎까지 계속됐던 폭염특보가 해제가 대대적으로 됐었었는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어제 오후 4시에 다시 폭염주의보가 발효가 되면서 거의 9일 만이니까 거의 10일 만에 다시 더위가 찾아온 것인데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것은 지금 서울의 현재 기온이 한 33.5도로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습도는 우리가 8월 달에 엄청나게 거의 뭐 습식 사우나 같다라고 할 정도로 숨막히는 더위 수준보다는 습도는 한 50% 정도 수준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보통은 한 40에서 60% 정도의 습도면은 체감 온도에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네. 오히려 체감 온도는 뭐 약간의 차이이기는 하지만 33.2도로 실제 나타나는 기온보다는 좀 낮거든요. 이 말은 즉 뜨거운 볕만 피하면은 좀 그래도 8월 달부터 어느 정도 견딜 만한 더위가 그래도 전국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9월 9일인데 폭염특보라니 좀 생경하게 들리기는 합니다. 올 여름에 찬 공기를 밀어내는 티베트 고기압이 한반도 상공에 머물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더운 거다. 이런 말씀 정말 많이 들은 것 같은데 그럼 궁금한 게요. 이 티베트 고기압은 언제쯤 물러나는 겁니까? 기상청에 이제 앞서 보신 이제 기자님 연결해서 나타났지만 한 추석 연휴 시작까지도 이제 다음 주에 시작되는 추석 연휴 기간 동안까지도 한 30도를 웃도는 날씨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티베트 고기압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해발고도 1000m가 넘는 그 티베트의 중심을 둔 대륙의 중심을 둔 고온 건조한 공기가 우리나라까지 확장을 해서 높은 상공을 좀 덮고 있는 건데요. 이런 상황이 되게 되면은 우리나라 지상 부근에는 좀 뜨거운 열기를 가지고 있는 고기압이 이제 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하면서 남쪽에서 뜨거운 공기를 불어 넣는 형태가 나타나는데 아무래도 다음 주까지는 좀 이 영향이 계속될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 주 중반까지, 그러니까 오늘과 내일 모레가 거의 낮 최고 기온이 35도 안팎까지 올라가고 체감 더위가 35도 안팎의 더위가 이어지는 거의 이번 늦가을의 최고의 피크점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요. 다음 주까지도 기온은 30도를 좀 오르내리락하는 기온으로 보고 있기는 하지만 일단은 이제 이후에도 제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태풍이라는 변수가 사실 좀 불확실성의 예보를 좀 남겨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는 합니다. 네, 올 여름 정말 더웠고 열대야도 어느 때보다도 많았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어젯밤에 제주도에 다시 열대야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서울에도 좀 열대야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던데 이건 어떤 얘기인가요? 물론 이제 8월 달까지 1994년 네. 그리고 2018년이 어떻게 보면 폭염이라고 하는 손꼽히는 그런 해인데 그때와는 다르게 올여름이 극심한 더위를 가져다 준 거는 결국에는 밤더위입니다. 이렇게 밤더위가 심했던 적은 없었었는데 그 당시에 나타났던 밤더위와 지금의 밤더위는 좀 일종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좀 습도가 워낙 높았기 때문에 낮에 열기가 식지도 않았지만 이 대기 중에 수분은 열을 잡아두는 그런 온실의 기능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오랫동안 밤더위가 이어졌다라고 하면은 앞서 앵커님께서도 말씀을 하신 것처럼 제주도 지역이나 해안 지역에 지금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열대야는 결국에는 바다에서 좀 올라오는 그런 수분이 낮 동안의 더위를 식히지 않는 형태의 열대야라는 거를 좀 아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내륙 지역에서 특히 서울 같은 경우에서 열대야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낮 동안의 열기가 엄청나게 쌓여 있다가 밤까지 이어지는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마찬가지로 좀 습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아서 저 8월에 느끼는 더위만큼은 아니더라도 이제 열대야가 나타나고 또 일부 지역에서는 오늘 소나기 예보도 있고요. 남부지방 같은 경우에는 기압골 지나면서 비가 내리는 지역은 밤 동안에 잔뜩 낀 구름 같은 경우에는 이 열기를 밤에 빠져나가지 못하는 이불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좀 밤에 흐린 지역에서도 열대야가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자, 한 가지 주목할 만한 통계가 있습니다. 올해 지금까지 발생한 벌쏘임 사고가 최근 3년 같은 기간 평균보다 30.9%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있습니다. 특히 말벌이 활동이 왕성한 여름철에는 35% 증가한 수치라고 하는데 이게 올 여름 극심했던 폭염 때문이라고 하거든요. 지금 추석 연휴 앞두고 벌초를 계획하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 벌쏘임 사고 예방하려면 어떤 대처가 필요할까요? 아무래도 이 말벌, 애벌레 같은 경우에는 기온이 높을수록 성장하는 데 훨씬 더 유리한 기상 조건이 되기 때문에 올해 또 늦가을까지 그러니까 가을까지 늦더위가 좀 남아있는 이런 상황에서 산을 찾는 성묘객 같은 경우에는 말벌 쏘임 사고에 굉장히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기온이 높게 되면은 이 말벌의 스트레스가 증가하기 때문에 공격성도 더 강해질 수가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은 벌이 좋아하는 건 꽃이겠죠. 꽃이 가지고 있는 성질만 좀 피하시면 됩니다. 꽃들은 굉장히 화려하게 있기 때문에 좀 가급적이면은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흰색 옷을 입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녹색 계열이라든지 노란색 옷이 과거의 연구 결과에서도 꿀벌이 굉장히 좋아하는 색깔로 연구 결과에 나타나기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꽃을 연상시킬 수 있을 만한 그런 옷들은 좀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꽃들은 향기가 있지 않습니까? 여성분들 산에 오르실 때는 향수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너무나도 진한 어떤 화장품은 좀 피하시는 것도 좋겠고요. 예. 그리고 올라갔을 때는 챙이 좀 넓은 모자. 그래서 이제 말벌의 공격을 당했을 때 좀 시야 확보가 되고 좀 피할 수 있는 것들도 괜찮을 것 같고 일단은 이제 밝은 색깔 옷차림 줄이는 거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올해는 추석 연휴가 예년보다 좀 빨리 찾아오다 보니까 연휴 기간이 상당히 더울 거라는 예상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추석 연휴 때가 되면 평소보다 더 많은 음식을 준비하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식중독 우려도 나오고 있거든요. 실제 아무래도 이제 식중독 같은 네. 경우에는 기온이 높게 올라가는 그 기온에 좀 취약하기 때문에 실제 여름철에 가장 많이 발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실제 식중독 사고 발생 건수들을 월별로 좀 따져보면은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오르기 시작하는 5월과 6월이 여름철보다도 발생 빈도가 더 많이 늘어나는 증가 추세고요. 그리고 여름철에는 우리가 워낙 기온이 높고 습도가 높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라고 네. 하는 경각심이 있기 때문에 음식물에 대한 주의가 좀 높아지거든요. 그런데 늦더위가 남아있고 선선한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우리가 음식물의 취급에 대한 부주의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실제로 7월과 8월보다는 9월 달에 식중독 환자 수가 많이 발생을 하고 건수도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식중독 그 발생 우려를 위해서 결국엔 뭐 4도에서 60도 사이에서는 충분히 식중독 균이 발생할 수 있기는 하지만 일단은 이제 고온을 좋아한다라는 그런 성질을 따졌을 때는 음식물 같은 경우에는 바로 조리해서 드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좀 가열해서 드셔야 되는 음식 같은 경우에는 음식의 중심부의 온도가 한 75도 이상의 상태를 한 그래도 1분 이상은 좀 조리를 가열을 해서 드셔야 된다라는 점을 좀 명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태풍 얘기해 보겠습니다. 슈퍼 태풍 야기 지금은 열대 저압으로 약화했는데 필리핀과 중국에 이어서 베트남을 강타했습니다. 수도 하노이에서 나무가 수천 그루가 뿌리째 뽑히고 전봇대가 뽑히고 이런 사고가 있었거든요. 이렇게 베트남에서 피해가 컸던 이유는 뭐라고 봐야겠습니까? 아무래도 이 태풍의 세력을 약화하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태풍은 열대 그 태평양 부근에서 바다로부터 공급되는 열기와 그리고 그 바다에서 증발된 수증기가 결국에 연료로 이제 공급을 받으면서 올라오면서 좀 많은 폭풍으로 거대한 폭풍으로 발달하는 게 결국에는 태풍입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열대 해상에서 중위도권으로 이제 태풍을 스스로 북상하려고 하는 성격이 있거든요. 그런데 북상하는 과정에서 태풍의 세력이 자연스럽게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바다 온도는 중위도에 올라오면 자연스럽게 열대 해상보다는 떨어지기 마련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최근 들어 지구 온난화가 피크점에 달하면서 해양 온난화가 지금 굉장히 심각하게 진행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리핀의 내륙에 상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뜨거운 바다를 만나면서 약한 강도에서 초강력 태풍, 보통은 태풍은 중심 기압이 낮으면 낮을수록 강하거든요. 그런데 보통 940에서 970 헥토파스칼 정도의 범주 안에서는 태풍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데 보통은 940 헥토파스칼 아래로 중심 기압이 떨어지게 되면은 거의 손꼽을 정도의 기록적인 태풍으로 남습니다. 그런데 이번 11호 태풍 야기 같은 경우에는 중심 기압이 중국 내륙을 상륙을 하게 됐을 때 915 헥토파스칼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허리케인이라고 해서 대서양에서 발생했던 이 허리케인 베릴에 이어서 두 번째로 역대급 현재 발생한 태풍으로는 두 번째로 강하고 아시아로 발생한 태풍으로 범주를 줄이면은 가장 강한 태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어제 오후에 태풍으로서의 이름을 뗐지만 워낙 강하게 발달했던 태풍이기 때문에 태풍이 소멸했다라고 하는 거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강한 저기압의 형태로 완전하게 빠져나가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이들 지역에 강한 바람이라든지 비에 대한 야기가 필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올 여름에 한반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 태풍은 없었습니다만
있지만 최근 들어서 9월 태풍도 좀 많이 발생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올해는 좀 어떨 것인가 어떻게 전망할 수 있겠습니까? 보통 이제 태풍의 발생, 과거에 30년이라고 하는 거는 1991년부터 네. 2020년까지 발생한 태풍들을 좀 통계를 내보면 가장 많이 발생하는 해는 8월이고요. 그다음에 9월, 그리고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그런 태풍의 개수도 1년 중에 한 3.4개이긴 하지만 8월, 9월, 7월 순으로 나타나기는 하지만 과거 30년이 아니라 10년으로 추렸을 때는 8월의 태풍이 이제 많이 발생하지만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태풍은 이제는 8월보다는 좀 9월로 네. 옮겨가는 추세입니다. 우리가 대륙에서는 가을을 맞이했지만 바다의 열기가 연료 공급이 되는 태풍의 입장에서는 바다는 우리가 맞는 가을, 특히 9월과 10월이 한여름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다 온도가 가장 뜨거운 시점이기 때문에 굉장히 강하게 발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지금 이 폭염 빨리 물러났으면 좋겠죠. 그런데 이 폭염에 공기를 불어넣어다 주는 티베트 고기압이 결국에는 서쪽으로 빠져나가게 되면은 만약에 이 동쪽으로 물러나갔던 북태평양 고기압이 우리나라 쪽으로 서쪽으로 좀 더 확장을 했을 경우에는 이 강하게 발달한 태풍이 한반도를 향할 수 있게 만드는 태풍의 진로를 결정하는 굉장히 주요한 역할이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번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시점의 예보를 보면은 거의 다 전국이 흐리다고 예보가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흐려서가 아니라 이 흐림이 앞으로 발생할 태풍, 지금 열대 요란이라고 해서 태풍의 전 단계인 그런 불균형한 그런 이제 그 태풍의 씨앗들이 우리나라 남쪽의 해상에서 만들어졌다 소멸하기를 반복하고 있는 그런 굉장히 불안정한 상황이거든요. 네.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가능성을 열어놓기 때문에 기상청은 이제 이번 주 중반부터 다음 주 일주일 동안의 예보를 굉장히 이제 불확실한 그런 가능성을 좀 열어놓은 상황에서 태풍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말씀하신 이 열대 요란 태풍의 씨앗이 지금 필리핀 동쪽 해상에서 발달을 하고 있고 이게 만약에 커진다면 13호 태풍 버빙카가 된다는데 이게 추석 당일에 우리나라에 상륙할 수 있다 이런 전망도 조심스럽게 나오더라고요. 예전 같으면은 우리가 뉴스를 보는 시간은 항상 9시였습니다. 이렇게 낮 동안에도 이런 태풍 이야기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거는 미디어가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교류할 수 있는 정보를 우리가 지금 손쉽게 얻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이런 언론과 같은 공신력을 가지고 있는 검증되어 있는 미디어 매체뿐만 아니라 너무 많은 매체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매체 안에서 기상청에서 여러 가지 가정의 시나리오를 보고 있는 자료들이 너무 국민들에게 오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태풍 같은 경우 물론 태풍의 진로를 결정을 할 때 다양한 국가들이 예측을 내놓는 그런 모델의 자료들이 태풍의 진로들이 약간 미세한 오차하는 이제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태풍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13호로 발달할 열대 저압부가 굉장히 각 나라에서 신뢰도가 높은 모델의, 그러니까 일종의 모델이라고 하는 거는 가상의 시나리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제각기 다르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오늘 발생한 태풍이 내일은 없어지게 나타나고 오늘 우리나라 쪽에 있었던 태풍을 내일은 중국 쪽으로 예측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이런 오차의 범위가 지금 너무나도 많이 나타나고 있는 건 굉장히 이례적인 현상인데 예. 그만큼 불확실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상청에서는 우리나라 국가를 대표하는 기상청에서는 공식적인 13호 태풍에 대한 정보를 아직은 발표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 우리나라가 인정하기에는 열대 저압부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상청에서 열대 저압부가 발생을 했고 이 경로가 어느 정도 뚜렷하게 좀 정확성 있게 보여질 때는 발표가 날 거거든요. 그게 아마도 한 목요일 이후는 될 것 같으니까요. 그때 이후에 공식적으로 발표되는 정보에 신뢰감을 갖고 너무 불안감에 좀 떨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맹소영 기상 칼럼니스트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